3살 난 아들을 바라보는 부부의 눈에 사랑이 흘러넘칩니다. 이들은 지금 세상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들이닥친 비극. 그것은 재난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은 3사람.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2015년 3월 15일 밤 9시 중국 서안 고릉구 마가완. 샤오왕이 형 왕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샤오왕의 형 왕씨는 몇 년 전에 결혼해 3살짜리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샤오왕은 형 왕씨와 사이가 좋아 평소에도 자주 연락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3일 전부터 형과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형수인 장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생각한 샤오왕이 형의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형, 안에 있어? 문 좀 열어봐. 벨을 누른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안에서는 기척이 없습니다.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샤오왕이 아무리 현관문을 두드려도 역시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샤오왕이 열쇠공을 부릅니다. 잠시 후 열쇠공이 도착하고 현관문을 엽니다. 문을 열자 고기 썩은 것 같은 역한 냄새가 코끝을 찌릅니다. 불안감을 억누르며 샤오왕이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으악! 집안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신체 일부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샤오왕은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저기, 저희 형이 죽은 것 같아요. 빨리 좀 와주세요. 경찰은 사건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샤오왕의 형, 왕씨의 집은 아파트 10층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서둘러 왕씨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누구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히 훼손된 신체가 현장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일가족 3명으로 32세의 왕씨, 왕씨의 아내 26세 장혜영, 그리고 이들의 3살 난 아들이었습니다. 피해자 왕씨의 집 현관문과 창문에서 외부에서 강제로 침입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집안을 뒤진 듯한 흔적은 있었지만 가구나 전자제품 등 딱히 파손되거나 도난당한 물건도 없었죠. 경찰은 이런 점을 토대로 면식범의 소행으로 보고 먼저 아파트 내부 CCTV 영상을 확인하는 등 용의자 추적에 나섭니다. 경찰은 CCTV 영상에서 유력한 용의자로 보이는 남성을 발견합니다. 함께 CCTV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3월 14일 저녁 6시 59분 의문의 남성이 아파트 현관문을 지나 엘리베이터 문 앞에 섭니다. 남성은 20대 초중반으로 보였으며 빨간색 윗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가 탄 엘리베이터가 10층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그는 피해자 왕씨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시간상 이 남성이 범인일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는 왕씨의 집에 들어가고 2시간 45분 뒤인 밤 9시 45분에 집 밖으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갑니다. 남성의 옷을 주목해 주십시오. 남성이 옷을 바꿔 입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 왕씨의 집에 들어갈 때는 빨간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나올 때는 회색 코트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왕씨의 가방을 메고 있죠. CCTV 화면에 비친 그는 어딘지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을 조사할 당시 경찰은 왕씨의 지갑과 은행카드가 발견되지 않았던 점에 주목해 용의자가 가져간 것으로 추정하고 왕씨의 은행카드 사용 기록을 조회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 당일 한 은행의 ATM기에서 1,300위안이 인출된 기록을 찾아냅니다. 경찰은 해당 은행으로 갑니다. ATM기에 설치된 CCTV에 용의자의 얼굴이 정확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왼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용의자의 얼굴을 확인한 경찰은 즉시 신원 파악에 나섭니다. 사건 수사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던 그때 경찰서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한 사람은 사건 현장에서 약 20km쯤 떨어진 남강 신촌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파트 골목 사이에서 여행용 가방 2개를 발견했어요. 안에 뭐가 들어있나 해서 열어봤는데 사람인 것 같아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남강 신촌으로 출동합니다. DNA 분석 결과 여행용 가방 안에서 발견된 신체와
왕씨 가족 3명의 DNA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용의자는 왕씨의 집 고른구 아파트 10층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왕씨 가족 신체 일부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이곳에 유기한 것입니다. 남강 신촌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용의자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여행용 가방이 발견된 곳은 안타깝게도 CCTV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 새로운 단서를 찾지 못합니다. 산시성 경찰청 산하에 있는 서안시 경찰은 전담반을 꾸리고 왕씨 일가족 사건 해결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이때 CCTV 영상 분석팀에서 새로운 단서를 발견합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3월 15일 아침, 용의자가 다시 피해자 왕씨 집으로 옵니다. 이전과 달리 그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피해자 집에 들어가서 한참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생각합니다. 용의자가 다시 온 건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다. 용의자가 왕씨 집에 들어가고 8시간 후 오후 5시 42분 용의자가 CCTV 화면에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여행용 가방 2개를 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확인 결과 CCTV 화면에서 용의자가 끌던 가방과 남강 신촌에서 발견된 피해자가 들어있던 가방은 같은 것이었습니다. 경찰의 예상대로 범인은 왕씨 가족 3명을 죽이고 그들을 다른 곳에 유기하기 위해 다음날 다시 왕씨 집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용의자의 범행 행각은 잔인함과 대담함의 극치를 드러냅니다. 이때 서안시 경찰서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장환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뉴스를 봤는데요. 피해자 여성을 알아요. 장혜영이라고 제 친구예요. 제 남자친구 리박의 짓이에요. 저한테 전화해서 자기가 한 짓이라고 했어요. 그러고는 연락이 끊겼어요. 장환이라는 여성의 전화로 경찰은 마침내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합니다. 리박, 1990년 2월 5일 출생, 서안시 토박이입니다. 키 175cm, 마르고 다부진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리박을 체포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합니다. 3월 18일, 서안시 경찰은 현상금 6만 위안을 걸고 목격자들의 제보를 당부합니다. 이후 서안 경찰로 2천여 건이 넘는 제보가 들어왔지만 대부분 현상금을 노린 거짓 제보였습니다. 리박의 어머니는 리박의 아들, 2살 된 손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아들 리박의 범행 소식을 들은 리박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자수를 하라며 문자를 보내지만 아들로부터 회신은 오지 않습니다. 3월 23일 새벽, 경찰은 리박이 서안을 떠나 보게시로 갔다는 중요한 정보를 입수합니다. 경찰은 바로 보게시로 출동합니다. 오전 9시, 추적추적 비가 내립니다. 보게시의 한 PC방에서 리박을 봤다는 제보를 입수한 경찰은 리박이 있다는 PC방 앞으로 가 잠복합니다. 마침 리박이 아침을 먹기 위해 PC방을 나옵니다. 경찰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리박을 체포합니다. 경찰은 리박이 왕씨 가족을 유기한 남강 신촌의 골목으로 리박을 데려갑니다. 가방을 어디에 버렸죠? 오른쪽에요. 가방 색깔은? 하나는 분홍색이고 다른 하나는 검은색이에요. 경찰 조사에서 리박은 순순히 자신의 범행을 자백합니다. 그는 범행 후 경찰의 수사망을 벗어나기 위해 서안시를 떠나 함양으로 갔다 다시 보게시로 갔습니다. 리박은 보게시에서 민박집을 찾아 숙박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민박집 사장이 신분증을 요청하자 신분이 들통날까봐 두려워진 그는 민박집 대신 PC방에서 지내기로 합니다. 리박은 나흘 동안 PC방에서 지내면서 낮에는 게임을 하고 밤이 되면 사람들 눈을 피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알아볼까봐 밖에 나갈 때는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경찰에 붙잡히고 말죠. 10여일에 걸친 경찰 수사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리박의 진술에 따라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리박의 어린 시절은 부도했습니다. 그가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5살 때 어머니가 재혼합니다.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리박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하지 않습니다. 리박의 어머니는 새아버지와 함께 작은 민박집을 운영합니다. 어머니는 매달 리박에게 먹고 살 만큼의 돈을 챙겨줍니다. 덕분에 리박은 정서적인 결핍은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는 크게 괴롭거나 힘들지 않았습니다. 리박은 한동안
유흥업소 보안요원으로 일합니다. 2012년 22살이 된 리박은 결혼해 아들을 한 명 낳습니다. 이때가 리박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2014년 7월, 리박은 서서히 결혼 생활의 실증을 느낍니다. 그는 장환이라는 여성을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장환은 리박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장환은 앞서 경찰서에 전화해 리박이 범인이라고 신고한 여성입니다. 그는 아내 몰래 장환을 만납니다. 바람을 피우면서 리박은 이제껏 살면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돈 걱정을 하게 됩니다. 아내에게 생활비도 줘야 했고 여자친구 장환의 욕구도 충족시켜줘야 했으니까요. 결혼 후에도 리박의 어머니는 매달 아들에게 생활비를 대줬습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일 한 번 한 적 없이 어머니가 주는 돈에 기대 집에서 빈둥빈둥 놀기만 했던 리박은 고민에 빠집니다. 여자친구 장환이 사달라고 하는 것들을 사주기엔 어머니가 주는 돈만으로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진짜 그것도 못 사준단 말이야? 정환의 비아냥의 자존심이 상한 리박은 도둑질을 해 원하는 물건을 손에 넣기로 합니다. 2015년 3월 초, 리박은 여자친구 장환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 아닌지 내내 그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리박은 몰래 장환의 휴대전화를 훔쳐봅니다. 그리고 장환의 휴대전화에서 그녀의 친구 장혜영의 SNS를 보게 됩니다. 장혜영은 SNS로 화장품을 팔고 있었는데 SNS 속 그녀의 삶은 무척 화려하고 호화스러웠습니다. 딱 봐도 부자임이 틀림없었습니다. 리박은 생각합니다. 찾았다. 이 여자다. 며칠 후 2015년 3월 14일 리박이 여자친구 장환을 만나 말합니다. 나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그러는데 전화기 좀 빌려줘. 장환은 별 의심 없이 전화기를 빌려줍니다. 리박은 장환의 휴대전화로 장환 인척 장혜영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나 클렌징 폼 2개 좀. 내가 일이 있어서 남자친구가 대신 갈 거야. 좀 부탁해. 문자를 받은 장혜영은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에 집으로 오라고 답합니다. 리박은 장혜영이 말한 시간에 맞춰 장혜영의 집으로 갑니다. 집에는 장혜영과 그녀의 남편 왕씨, 그리고 3살 난 아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장씨 부부는 리박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들은 같이 과일을 먹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30분 후 리박의 검은 속내를 모르는 장씨 부부는 리박에 전혀 경계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분위기를 살피던 리박은 장씨가 빈 그릇을 들고 부엌 쪽으로 가자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바로 왕씨에게 달려듭니다. 돈 내놔! 왕씨가 소리치자 리박의 품에서 칼을 꺼내 휘두릅니다. 남편의 비명을 들은 장씨가 부엌에서 뛰쳐나옵니다. 피범벅이 된 남편의 모습을 본 장씨는 너무 놀라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리박은 장씨를 위협하며 말합니다.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돈 내놔! 리박의 말에 장씨는 지갑을 건네주며 제발 아들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지갑에는 현금 500위안과 은행카드 2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은행카드 비밀번호 말해! 장씨는 은행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줍니다. 리박이 종이에 비밀번호를 적는 사이 장씨가 현관문 쪽으로 달려갑니다. 도와주세요! 리박은 재빠르게 도망가는 그녀를 붙잡아 그 자리에서 그녀의 목숨을 빼앗아 버립니다. 엄마와 아빠에게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걸 느낀 장씨의 어린아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리박에게도 2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아이까지는 죽일 생각이 없었지만 아이가 울자 자신의 범행이 탄로날까 두려워 아이의 목숨까지 빼앗아 버립니다. 리박은 장씨의 집을 나와 은행 ATM기를 찾아갑니다. 그는 장씨가 알려준 대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카드의 잔액을 줘야 합니다. 헉! 리박은 장혜영이 엄청난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카드에 엄청난 돈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죠. 하지만 카드에는 1300위안이 들어있었습니다. 지갑에 있던 현금 500위안까지 하면 1800위안. 리박은 고작 1800위안 때문에 일가족을 모두 죽인 겁니다. 그가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다른 결과에 리박은 크게 당황합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사실 장혜영은 부자가 아닙니다. 남편 왕씨는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그녀가 SNS에 올린 사진들 대부분은 자기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SNS에 올린 사진들이었습니다.
장 씨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 SNS에 올린 사진들을 다운받아 자기 것인 양 올린 것이었습니다. 화장품을 팔고 있던 장혜영은 남들에게 잘 사는 척, 잘 나가는 척 보여야 매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남의 것을 가져와 자기 SNS에 올린 것이었죠. 리박은 다시 장혜영의 집으로 가 돈이 될 만한 물건이 없나 집안을 샅샅이 뒤집니다. 하지만 돈이 될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음날 3월 15일 아침 9시 22분 리박은 자신의 범행 흔적을 지우기 위해 전날과 달리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다시 장혜영의 집으로 갑니다. 리박은 장씨와 남편 왕씨, 아들 3명을 화장실로 옮긴 뒤 신체를 잘라 작업합니다. 그리고 장씨의 집에서 여행용 가방 2개를 찾아 작업한 장씨 가족을 가방 안에 넣습니다. 하지만 가방 2개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달리 일이 흘러가자 리박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마땅한 방법은 떠오르지 않고 머리는 하얘졌습니다. 리박은 여자친구 창원에게 전화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어. 너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장혜영이야. 널 위한 일이었다는 것만 알아줘. 리박은 장원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리박과의 통화를 끝내고 장원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 전화기로 이런 짓을 벌여? 그래놓고 내 핑계를 대? 날 위한 일이었다니 참나. 잠깐. 그럼 내가 범인으로 몰릴 수도 있단 소리잖아. 이대로 있다간 까딱하면 자기가 범인으로 몰릴 수도 있는 판국입니다. 장원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경찰에 연락해 이 모든 사실을 알립니다. 리박은 여자친구에게 전화해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자신의 행동에 경솔했다는 걸 곧 깨닫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때는 이미 늦었죠. 리박은 가방에 담지 못한 신체들을 그냥 집에 두기로 합니다. 몸을 숨기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한 그는 택시를 타고 남강 신촌으로 갑니다. 아파트 사이 골목길에 장씨 가족이 든 가방을 버리고 다시 택시를 타고 달아납니다. 그는 유흥업소 보안요원으로 일했을 당시 범죄 수사물을 즐겨봤습니다. 리박은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대로 길에서 경찰이나 경찰차를 봐도 당황하지 않고 몸을 숨길 장소를 찾습니다. 그는 보게시로 가서 24시간 운영하는 PC방에서 지냅니다. 어머니로부터 자수를 권하는 문자도 받고 자기 앞으로 거액의 현상금이 걸렸다는 뉴스도 봤지만 그는 자수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약 10일을 보내다 결국 경찰에 붙잡히고 맙니다. 체포 당시 그의 손에는 614.5위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2016년 6월 14일 서안시 중구빈민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법정에선 리박은 실수로 인한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합니다.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장 씨가 소리 지르는 바람에 당황해서 저도 모르게 그만. 하지만 재판부는 리박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리박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리박은 항소하지 않습니다. 2017년 9월 리박의 사형이 집행됩니다. 해당 사건을 접한 중국인들은 리박의 죄는 반박의 여지가 없고 잘못이 맞다면서도 한편으로 장혜영이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불상사는 생기지 않았을 거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